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판문점 공동선언의 이행 내용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시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볼턴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해경이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다 일부를 상납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있는 가운데 사례비가 그동안 관행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경의 승진 사례비 관행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군인 관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은 안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위협받는 현실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은행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여전히 치안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 농협에선 전 직원이 창구를 비운 채 식사하는 모습이 MB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대찌개나 설렁탕 등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절반 이상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보기 힘든 곳에 두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의 이행 내용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재가까지 마무리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하며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재가까지 마무리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끝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평양 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아직 교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관보 게재 이후 군사 분야 합의서는 문본 교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보통 비준이라는 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죠.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이 평양 선언보다 앞선 거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돼야 하죠.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이 비준되자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부속 합의서의 성격을 가진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의결하고 비준해버리면 끝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바른미래당도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평양 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비준은 올바른 조치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편협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춰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남북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실한 비용 추계에 이어 비준 절차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평양선언의 비준을 강행한 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남북 산림협력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거의 다 장비 반입이 필요한 것들인데 대북 제재로 이게 안 되거든요.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나갈 무렵 북측 대표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민족이 바라는 기대에 맞게 상응하는 업체에서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북측은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남측과의 산림 협력에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안에 북측 양묘장 10개를 현대화한다는 등의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장비 반입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조금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큰 의견차는 없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산림회담의 개최 사실은 알리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산림협력을 비롯해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북 제재 예외 요청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백악관이 북미 회담 시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닥 반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내년 초 이후가 될 거라고 못 박았거든요. 또한 대북 압박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파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과 중국 등 이미 많은 나라가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 중이라 과거 미소관에 체결됐던 INF는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중 러가 참여하는 새로운 INF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내년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이 2차 북미 회담 시기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논의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북한과의 협상 지속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방향이라고 답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오늘 밤 크렘린 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핵과 새로운 INF 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지만 북러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올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거든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 아주 많은 도시가 가능한 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려항공 수송기 석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 회담 장소로 거론된 가운데 나온 답변입니다. 지난달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추진 사실을 처음 밝힌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연내 개최 확정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어제 류명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부장 등 대표단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답사와 실무 협상 차원일 거란 관측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했던 10월 말 11월 초는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러시아 언론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해경 간부가 받은 돈 일부를 상납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전 현직 해경은 일부에서 이게 관습 아닌 관습으로 대물림돼 왔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는 직원, 다시 말해 돈을 받아도 탈이 나지 않는 직원을 골라 승진 대상에 넣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폭로를 결심한 전직 해경 간부는 자신이 전달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실질적 진실이 밝혀져서 꼭 명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사례비 관행은 사실일까? 전 현직 해경은 대물림된 악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당사자는 직접 주문은 절대 돈을 안 받아요. 단위 돈을 받아가지고 가장 얼마 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봉투를 받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죠. 현직 해경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간 다는데도 그렇고 한 이틀이고 연정을 한 3, 4천 정도 생기면 뒷정리가 되지. 한 2천 이상은 나가줘야 됩니다. 연간 가지고.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승진 사례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또 다른 현직 해경은 기뜸합니다. 한 2천 안 되는 거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 뭐. 더 가는 사람도 있을게요. 해경청은 일부 비리자와 인사 불만자들이 퍼뜨리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분명 다 객관적인 근무 성적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돈으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취재해보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주관적 평가를 넣는 부분이 있고 이게 승진에 아주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승진 심사표입니다. 모두 7개 항목을 평가해 심사 승진 대상자를 뽑습니다. 왼쪽부터 5개 항목은 객관적 수치가 매겨지지만 나머지 지휘관 추천과 적성은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지휘관 추천, 즉 일선경찰서 서장이 주는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수는 다 싸거든요. 예를 올라가고 게임 끝이지. 일부 직원들이 심사 전후로 금품을 상납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게 전현직 해경들의 주장입니다. 추천서 읽어서 다 자고 예쁘지 그거 완전 깨끗해져 보지. 해경은 지휘관 추천 점수가 대외비로 규정돼 배점 자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 추천서에 이게 안 없어지는 이상은 계속 이게 저는 된다고 그래 봅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현재 해경이 심사와 시험으로 승진자를 뽑는 비율은 6대4로 일반 경찰보다 심사 승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경은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절한 승진을 가려내기 위해 심사 이후 별도 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손님이 3명 오는 집들이에서 그 손님들을 위해 선물을 1,300개나 준비한다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겠죠.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다 직원들이 나눠 갖고 갑니다. 정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문현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건설 보증을 서고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목록을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1만 원짜리 화장품이나 전기 면도기 등의 기념품 개수가 실제 참석한 주주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엔 기념품 500개를 준비했는데 참여한 주주는 28명. 이듬해 기념품은 1000개를 넘었지만 참석 주주는 10명이 안 되는 현상마저 빚어졌고 올해는 3명 참석에 기념품은 1300개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3천만 원어치 냄비 세트 600개가 한 개도 빠짐없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남은 기념품을 직원끼리 나눠 갖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 측은 잔여분은 고객 홍보 사은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했다며 향후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주총 기념품 구입에 들어간 예산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주주총회 기념품 예산이 사실상 직원용 선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연봉 8,200만 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으로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연간 4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우리 군 장병들의 복지 수준은 아주 열악합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간부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즉시 철거해야 하는 곳만도 35%나 됐거든요.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93년에 지어진 육군의 한 간부 숙소입니다. 벽에는 여기저기 금이가 있고 바닥 타일도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군 간부용 숙소 외벽입니다. 곳곳이 패여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손쉽게 돌덩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부사관은 물론 소령이나 중령 등 영관급도 살고 있지만 개인 화장실조차 없어 매일 아침 단체 세면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방부가 전국에 있는 군 간부 숙소 17만 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더니 건물 상태가 심각한 곳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즉시 철거가 필요한 심각 수준의 관사도 무려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수공사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4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 가운데 17만 호에 달하는 군 간부 숙소의 유지보수 예산은 불과 5천억 원. 한 집당 20만 원 수준인데 관리비를 빼고 나면 사실상 유지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주거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까 복무 의지도 떨어지고요.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서 전투력 향상에 대한 사기도 떨어지는.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MBN 단독 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예매하려고 했을 때는 원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막상 가보니 빈자리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낡은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998년 서울 종로 극장가입니다. 관객들로 티켓 판매 창구는 북새통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티켓을 간단히 예매하거나 취소합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이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원하는 자리가 예매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자리 예매하고 극장에 갔는데 그 예매돼 있던 원하는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이. 티켓을 여러 장 예매했다 개인 일정에 따라 상영 직전 취소하거나 옆자리를 비워 편하게 영화를 보려고 티켓을 샀다 취소하는 관객이 많아진 겁니다. 국내 한 대형 영화관의 경우 지난해 전체 취소 티켓 가운데 30%가 영화 시작 1시간 전에서 바로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티켓이 영화 시작 전에 다시 판매된 비율은 63%로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환불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그 직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환불 규정 탓입니다. 상영 20분 전에만 취소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과거엔 창구 앞에 늘어선 사람들에게 즉각 티켓을 재판매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낡은 규정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때 아닌 곰사냥 논란이 일었죠. 체육회 간부들이 해외 전지훈련 중인 대표팀을 격려하러 갔다가 곰사냥을 했다는 건데 주의 조치로 끝났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냥총을 들고 쓰러진 곰 앞에서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국가대표 선수촌장과 대한체육회 간부들은 지난해 11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전지훈련 선수단 격려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일정과는 상관없는 곰 사냥에 나섰다는 의혹이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체육회는 곰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사냥된 곰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질타만 받았습니다. 설상차에 있다가 잡아놓은 곰이에 장총을 들고 발로 걸터 앉아 사진을 찍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업무 수행에 부적정으로 저희도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서 경직이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의 조치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선동열 감독을 상대로 기대 이하의 질문으로 역풍을 맞았던 국감장엔 KBO 수장 정운찬 총재에겐 덕담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 대비를 이뤘습니다. 부조리들을 척결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신뢰받는 야구수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교수 자녀에게 학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과학기술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교직원의 자녀 3명이 몽땅 다 이 학교에 줄줄이 채용된 정황이 파악됐거든요.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과학기술대 교직원 김모 씨의 둘째 딸 B 씨는 2년 계약직인 조교로 채용됐습니다. B 씨는 서류 전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차지하며 다른 지원자를 1.1점 차이로 제치고 아슬아슬하게 최종 합격했습니다. B 씨의 합격 1년 전인 지난 2016년에는 김 씨의 첫째 딸 A 씨도 역전 드라마를 쓰며 학교 산학협력단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역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전형 직전에 신설된 영어 점수 가중치 10점을 받은 덕분에 2등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A씨를 구제해준 영어 점수 항목은 올해부터는 채용 전형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김씨의 셋째 딸 C씨도 지난해에만 6차례나 서울과기대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약 1,900만 원의 근무수당을 챙겼습니다. 교수 자녀 학점 특혜 의혹에 교직원 자녀 채용 비리까지 터지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서울과기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해서 채용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슨 가족회사 같지 않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교 측의 자체 감사와 별도로 조사 인력 5명을 파견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기대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관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또 관련 의정 활동을 펼치는 지방의회 의원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모른 척 해주다 보니 대부분 버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이곳의 대표자는 시의원을 지내고 있는 이모 씨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겼다가 최근 시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치원을 전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그전부터 사실 유치원에 그렇게 집착해서 근무를 잘 안 했어요. 인천에서는 유치원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 구의원이 회계 문제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고 대전의 한 구의원도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며 월급을 받았다가 걸렸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임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그 대표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럼 아직 사임은 안 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동료 의원들의 뒷짐에 버티기에 나선 원장들.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 승계 의혹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거론된 곳만 벌써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다음 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비정규직 58명을 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직원 친인척이었는데 2명은 기존 직원의 동생이었고 2명은 아들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 전에 취업한 이들이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정규직화 될 줄 모르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채용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공공기관 고용승계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곳만 10곳을 훌쩍 넘습니다. 교통에서 전력 공기업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고용승계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기관 관리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현재 제기된 고용승계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고용승계 논란을 보수 세력의 농간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증거 없이 채용 비리자로 규정하는 행위,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로지 정규직 전환과 민주노총을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고용승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공분을 산 PC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로 전화가 4번 걸려왔었습니다. 처음 2건은 피해자의 동생과 피해자가 한 거였고 이후 2건은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한 거였죠. 서동윤 기자가 당시 112 신고 녹취록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PC방 살인 사건의 첫 신고 전화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38분에 이뤄졌습니다. 신고자는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피해자 신모 씨와 시비가 붙었다며 경찰에 중재를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 신고는 4분 뒤 피해자 신 씨가 직접 했는데 신고 도중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김성수와 신 씨의 다툼을 말리고 돌아간 뒤 30분쯤 지난 오전 8시 12분 잔혹한 범행을 알리는 신고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싸움이 났고 피가 난다는 신고에 이어 다시 1분 뒤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까지 접수됩니다. 경찰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 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김성수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더욱 들끓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오늘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이처럼 김성수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관심은 정신감정 결과에 쏠립니다. 그간 흉악범들이 정신 이상을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김성수는 어떨까요?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공주 치료감호소입니다. 10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가족의 주장으로 김성수는 이곳에서 한 달간 각종 검사를 받습니다.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경찰과 검찰 수사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원 판단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심신미약의 정도입니다. 정신분열증인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 이상이나 중증 약물 중독 등 수감자들과 함께 지낼 수 없을 수준의 심각한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만 법원은 치료감호소 입원 명령을 내립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치료감호소 판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약을 먹어왔는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분리해서 치료감호소에 보내야 할 만큼의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감염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여아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선고한 바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하루도 안 돼 병원 응급실에서 붙잡혔습니다. 숨진 여성의 전 남편이었는데 과거 이혼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전 남편 김모 씨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증 보여주길래 안쪽에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는. 김 씨가 처음 발견된 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6시간 정도 지난 어제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전 남편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 대로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목격자들은 김 씨가 당시 만취했던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있어갖고 저는 흔들어서 깨워서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부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상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올해만 벌써 은행 7곳이 털렸습니다. 자체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때마다 나왔는데도 말이죠. 지방의 한 농협에서는 전 직원이 창구를 비운 채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러면은 비상벨도 못 누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 7번이나 강도가 된 은행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제2금융권이었습니다. 지방의 외진 곳에 있고 청원경찰도 없었습니다. 지방의 한 농협에 가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창구를 모두 비운 채 직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직원이 교대 근무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창구를 비워도 되나요? 강도가 된다면 직원이 한데 모여 있어 쉽게 제압당할 수 있고 창구에 있는 비상벨을 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옆에가 치안센터가 있다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사태가 있어도 농협 직원의 말처럼 불과 30m 거리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경찰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센터는 거기가 순찰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무장을 한 청원경찰이 필요하지만 채용 계획도 없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은 못 느꼈다고 봐야 되겠죠. 창구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은행마다 자체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정작 현장에선 딴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던 70대와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기포 발생기에서 전기가 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70대와 60대 남성이 차례대로 실려 나옵니다. 함께 목욕을 하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뒤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실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멈춰서 그런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전기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쫙 하면서 내가 나왔다니까요. 당시 욕실에는 10여 명이 있었지만 피해자들만 각각 냉온탕에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냉탕의 직수기와 온탕의 기포 발생기에서 전기가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욕탕은 휴무일인 어제 수압을 높이려고 전기 모터를 수리했습니다. 그 수압을 증설하는 작업 과정에서 전기 배선 부분도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기적인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일단은 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가출한 30대 남성. 그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 망상증까지 생겼고 세상에 분노하며 생면부지의 여성을 찔러 살해하게 되죠.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PC방 살인사건도 비슷합니다. 29세 김성수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죠. 이렇게 욱해서 사람을 죽이는 분노살인은 하루에 한 건 이상, 매년 400건이나 발생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39%가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였고 분노의 원인은 현실 불만까지 포함하면 44%가
이 분노 살인에 해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환경이나 취업, 성격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보복 운전을 단속한 결과 적발된 이들의 3분의 1이 단순 차선 변경이나 끼어드는 걸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분노 공화국이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간단한 예로 국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이용한 유치원 원장들이나 인맥을 이용한 부당 취업과 고용 세습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국민을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시민심 미약자, 우울증, 정신질환자의 분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앞선 보도대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법과 제도에도 국민이 엄청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를 식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비리 때문에, 부당한 이유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또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분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현직 고위 판사와 조국 민정수석이 글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밤샘 조사를 놓고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하게 겁박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국 민정수석의 날선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강 부장판사가 먼저였습니다. 강 판사는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밤샘 조사 직후인 지난 16일 SNS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인물입니다. 강 부장판사의 이 같은 검찰 비판에 조국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의를 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가 다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 조 수석이 가담할 줄 몰랐다며 지위를 남용해 치사한 방법으로 법관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수석이 평소 밤샘 조사 철폐를 주장했던 만큼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당장 악습 철폐에 나서라고 맞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놓고 현직 부장판사와 민정수석의 설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피의자 동의 아래 이뤄진 밤샘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껏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 줄줄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법원이 이번엔 영장을 발부할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첫 소환 때 오해를 풀겠다고 밝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례 소환 끝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 등 윗선으로 갈 수 있는 핵심 길목입니다.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수십 가지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일주일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이 재단에 돈을 내게 한 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봤다며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임종원 전 차장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모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군 생활을 한 지 2년 만에
자신이 원래는 면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전역 조치됐습니다. 국가는 이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의과대학을 나온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2달 뒤 수술 기록이 적힌 진단서와 함께 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군 면제인 5급이나 6급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5년 2월 중1호 임관에 의무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11월 뒤늦게 판정검사에 오류가 확인돼 심신장애 2급으로 2년여 만에 뒤늦게 전역 처리됐습니다. A씨는 판정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퍼진 상태였는데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 의사가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며 국가가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병역에 대해서 신체 검사의 기준 판단을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국가가 잘못이 인정되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판결이. 다만 의사로서 자신의 질병이 평가 기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 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산지 표시입니다. 하지만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원산지 표시가 엉터리입니다. 홍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게 원칙이지만 표시판 일부가 계산기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메뉴판에서도 원산지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예 화분 뒤에 원산지 표시판을 숨겨놓은 식당도 있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표시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먹으면 사실 좀 의심스럽죠. 뭐 이게 어디서 왔는지 뭐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80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표시한 곳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쇠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분하지 않고 갈비살처럼 부위명만 적어놓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음식 이름보다 작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추김치를 그 광고에는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메뉴판 게시판에는 중국산이라고 작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콩의 경우에 중국산인데 국내산이라고. 품질이 낮고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 카페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자신의 난자를 냉동시켜 놓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임신을 원할 때 미리 얼려놓은 건강한 난자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죠. 한 여성병원의 난자 냉동 보관 건수를 봤더니 2013년에 23명에 불과했는데 작년엔 288명으로 5년 만에 12배나 늘었습니다. 예전엔 항암 치료 등을 앞두고 불가피한 경우에 했다면 최근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이른바 보험용으로 많이들 해놓는 겁니다. 실제로 임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난임, 불임 환자가 지난해만 21만 명에 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결혼한 30대 초반은 물론 당장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는 20대 미혼 여성들도 적지 않게 이 난자를 냉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로수에 농약을 주입해 일부러 고사시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잡히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나무는 말을 못하고 또 천천히 말라 죽어가니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대청호 500리길.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50년 된 느티나무가 수액 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로수를 훼손한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이 나무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왔더니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 그루에서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국가수에 현재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도심 대로변에 있는 30년생 메타세콰이어 쇠고루는 봄부터 말라 죽기 시작하더니 밑둥만 남은 채 잘려나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로수는 서서히 고사하기 때문에 범행 시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거 다시 네 맘대로 하고 저거 쳐오면 그 사이에 오늘 봤더니 나무가 저 떨어져고 현행법상 가로수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며 가로수를 드릴로 뚫어 제초제를 투입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환경과 같이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 탓에 애꿎은 가로수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MBN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 1위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차지했고 나는 자연인이다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동포 기업인 그리고 국내 기업인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은 철저한 현지화를 비결로 꼽았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파라과이 한 달걀 공장입니다. 파라과이 달걀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은 현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지화가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빨리빨리잖아요. 파라과이에서는 인내심을 아주 가져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문화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우면은 올해 한상대회엔 60여 개국에서 활약하는 4천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이 참가해 해외 시장 개척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회장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결여의 쉼없는 여정에 동포 경제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엔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청년들을 이어주는 대규모 채용 면접이 열립니다. 32개국 82개 기업이 부스를 차리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150여 명 규모의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파라과이 달걀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은 현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지화가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빨리빨리잖아요. 파라과이에서는 인내심을 아주 가져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문화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우면은 올해 한상대회엔 60여 개국에서 활약하는 4천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이 참가해 해외 시장 개척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회장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결여의 쉼없는 여정에 동포 경제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엔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청년들을 이어주는 대규모 채용 면접이 열립니다. 32개국 82개 기업이 부스를 차리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150여 명 규모의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한화가 기사회생하면서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이 극적으로 성사됐는데요. 한화가 또 생명을 연장할지, 넥센이 이번엔 끝낼지 취재기자 연결해 경기 상황 알아봅니다. 김동환 기자 전해주시죠. 상강절기였던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낮한때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미세먼지 또한 해소되며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할 텐데요. 다만 아침과 밤으로는 무척 쌀쌀해서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아침에는 8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늘 올겨울 날씨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 12월에는 갑작스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평년보다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보여 올겨울 약한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기온의 변동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 아침에 7도, 한낮에는 1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동해안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텐데요.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 19도, 포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산층 거주지에서 슈퍼카가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해 교통법규를 어긴 차를 주민들이 응징한 겁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도 식당 주인 할머니가 식당 앞에 주차된 차 주인을 종일 기다리다가 음식 쓰레기를 뿌린 일이 있었죠. 속칭 가졌다는 사람들의 행동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만큼 분노도 더 커지는 듯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